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저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가서 다들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문제들 모의고사 형태로 쭉 정리하고 있는데, 예, 경제학은, 그렇죠. 요 아래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목표는 70 내지 80점.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맞기 위한 공부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1차가 있는 시험 과목이어서 70점 정도 목표를 두고 하자 그랬고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아서 이런 게 보여드리는 문제는 전부 공무원 기출문제입니다. 100%. 제가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는 거의 내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요. 기출문제를 보게 돼요. 그래야 기출문제가 문제가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본인이 내게 되면 쓸데없이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 문제를 내다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노무사 시험에 딱 맞도록 이렇게 뽑아서 25개, 2회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우리가 이론 지금 정리할 그럴 것은 아니죠. 다만 한번 쭉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리마인드 하셨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야 그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다. 야단 났다. 1차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모의고사 첫 번째 25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PPP와 실질 환율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하고 수지론 얘기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무역론에서 국제수지론이나 무역론에서 PPP, 실질 환율, 요건 두 개는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PPP 문제 같은 것은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1번 문제는 양자의 관계를 한번 보는데, PPP, 구매력 평가는 두 개죠. 절대적 PPP 하게 되면 환율은 구매력 비율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빅맥, 미국 2달러, 한국의, 그렇죠. 빅맥 3,000원. 그럼 2달러로 3,000원 나누게 되면 달러당 1,500원. 이게 빅맥 지수죠. 그 다음에 상대적 PPP는 요거 변화율로 보는 거죠. 분수 시간이야 빼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하고 미국이다. 그럼 미국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환율이 오른다. 즉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foreign, 우리나라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구매력이 그만큼 더 많이 감소했다는 거니까 환율은 올라야 되겠죠. 자, 요거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이 있었죠. 실질 환율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실질 환율, 랩실론, 분모가 국산품 가격, 분자는 우리나라 환율 곱하기 외국 상품 가격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 PPP가 성립하면 이건 항상 1이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변화율로 바꿨듯이 얘를 변화율로 바꾸면 분자 곱하기 분모 빼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적 PPP가 성립한다면 실질 환율 변동률은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매력 평가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알고 요거 계산 문제가 날 수 있고 챙겨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수요의 탄력도에 대한 개념 문제죠. 수요의 가격 탄력도.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이 되는 경우, 그죠? 탄력도가 무한대가 될 때, 수요 제로가 될 때, 의미는 뭐죠? 항상 이 지출액이 일정한 것이죠. 수요 곡선이 직각상각선이 되는 것이었고, 무한대면은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를 나눈 것인가. 얘가 무한대란 말은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죠. 가격은 변치 않고 수요량이 변한다면 탄력도 무한대. 얘가 제로다. 그러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변치 않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선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건 기억해야 이제 말의 표현이죠. 지출액이 일정하다 얘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1,000원짜리만 소비한다. 얘는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10개 소비한다.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공급도 보시면 모든 점에서 1이 되는 경우 원점 우상향 직선이죠. 공급 탄력도가 무한대다? 마찬가지죠. 수평, 공급 탄력도 제로,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 변치 않는 거니까 수직선 되는 것이었죠. 이 탄력도에 대한 개념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액, 탄력도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5만 원어치 넣어주라. 가격은 묻지 않고. 그렇다면 지출액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탄력도가 1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3번이 이제 우리 무역이론이죠. 무역이론에서 비교의 판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역 조건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죠? 생산 가능 곡선 식으로 주어졌죠. 근데 아주 정말 편안하게 주어졌어요. 그죠? 생산 가능 곡선. XY. 모든 요소를 투입해서 두 가지 생산물 생산하는데 A국은 X 이꼴 2 빼기 0.2의 Y가 되니까 직선식이 되죠. 이런 거 우리 아는 게 좋겠죠. 절편이 2고요. 기울기가 0.2야. 기울기가 2고 기울기가 0.2가 되는 PPC 오브 A국. 그 다음에 B국은 Y꼴 2에 0.05. 절편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보다 완만하죠. PPC 오브 B. 그때 이제 고전적 무역 이론에서는 PPC가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이란 말은 뭐예요? MRT 오브 XY죠. 기울기. 여기서는 얼마가 돼요? PPC 식이 아예 주어졌으니까 A국의 기울기는 절대치 씌워서 0.2가 되고 B국의 한계 변환율은 그렇죠. 기울기 0.05가 되죠. 그럼 이제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크죠. 그래서 MRT가 크다는 것은 MRT의 경제적 의미, 무역이론에서는 그렇지 YJ 수량으로 표시한 XJ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A국은 B국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XJ 생산비가 더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Y의 비교의가 되고 이 나라는 A국에 비해서 XJ 생산비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싸다. X의 비교의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교역, 전 교역 조건이 되는 거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핵쇼린 정리에서 보았듯이 두 나라 가격이 오르내리죠. 그래서 같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오르내리고 해서 같아지니까 값은 TT 스타, 균형 교역 조건은 그쵸? 0점 B국의 기회비용보다 크고 A국의 기회비용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야 되겠죠. 소수점 나온 거 해서. 그래서 교역 조건의 결정은 두 나라 교역 전 교역 조건 사이값으로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미시형제 또 많이 다뤄지는 것이죠. 조세 전가와 기착인데 요건 특히 가격 탄력도가 제로일 때 해설에 그림 그려놨으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수요 가격 탄력도가 제로이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공급 곡선은 원점통과 우상향 직선이다. 그러면 이제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물론 우리 시험은 뭐 두말할 나위 종량세라고 보고 풀면 되겠죠. 종가세 내는 거 아닐 테니까 상방으로 평행 이동해서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되고
그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우리가 알죠?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하고 잉여 감소도 그쪽만. 근데 수요가 완전 비탄력, 아예 탄력도가 제로니까 소비자가 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자진 손실도 회생 면적만큼 그렇죠, 소비자 잉여가 줄게 되고 생산자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죠? 수요가 수직선일 때, 완전 비탄력일 때 자진 손실 없죠. 그 회생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었는데 그게 딱 조세 징수액이 되죠. 그래서 자중 손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건 수요가 완전 비탄력일 때 얘기고,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 얘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과됐다. 모두 부담하고, 그렇죠? 소비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종량세 부과한다. 그러면 조세 전가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받던 가격에서 종량세만큼 뚝 떼서 세금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이 조세 징수액이 되고 종량세만큼 내게 됐으니까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 그리고 이때 공곡선이 수직일 때는 요 사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였죠. 예. 요만큼 줄었으니까 자중 손실도 없습니다, 이 경우. 그럼 소비자의 경우에는 아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징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두 경우에 이때는 소비자가 다 부담하고 다 내고 공급자가 다 내고, 그 다음에 자중 손실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보통 경우에는 탄력적, 비탄력적, 어느 쪽이 많이 적게 부담. 그런데 여기에는 그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필립스 커브 얘기예요. 그럼 필립스 커브는 사실은 조금 정리 안 해두면 어렵죠. 그래서 혹시 해서 내가 필립스 커브를 마지막으로 다뤘습니다. 자, 필립스 커브는 우리가 한꺼번에 정리해 두면 좋겠죠. 자, 옛날 최초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했었다. 그리고 그때 필립스 커브 식이 마이너스 알파 U 빼기 UN이다. 그러면 여기 실업률이라고 할 때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하고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연 실업률이 3%다. 그러면 우리 실제 실업률이 3%가 되면 어때요? 제로, 인플레이션율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편을 가지고 우하향한다.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였죠? 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많았던 해에 물가 많이 오르고 실업률은 낮고, 수요가 작은 해에는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률은 높고, 요거 있죠. 안정적으로 우상향, 우하향.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다.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지? 필립스 커브가 최초 요점에 해당하는 필립스 커브 최초가 있었는데 여기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이동하는 것이 되죠. 공급 곡선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필립스 커브가 움직인다. 그렇지? 이때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때 통화주의 교수님들 생각을 묶어보면 여기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였죠. 통화주의 교수님들은 롱런 AS는 수직이다. 숏런 AS죠. 그럼 요 점에서 롱런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근로자들 임금 더 달라고 그래서요. 노동 공급곡선 상방이동, 공급곡선 상방이동 요만큼.
그 다음에, 그렇죠. 단기 필립스 커브도 바로 요 근로자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AS가 왼쪽으로 갔다는 것은 필립스 커브가 우상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이고, 통화지 교수님들은 요것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라고 했죠. 요 식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게 좋죠. 요거는 그렇죠. 알파.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가 최초 주어져 있었는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죠. 이만큼 발생하게 되면 얘가 절편이 되는 거죠. 절편이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높아져서 상방이동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필립스 커브란 말이야. 어렵지 않지만 요 논리를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냐 하면 희생률인데요. 희생률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기해요. 보세요. 기울기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때, 자, 물가가 내릴 때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내릴 때 어때요? 여기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면 생산이 대폭 줄죠. 가파른 기울기라면 생산이 소폭 줄어요. 그럼 보세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생산이 대폭 주니까 실업률이 어때요? 생산 감소, 실업률이 대폭 증가할 거고, 기울기가 가파를 때는 그렇죠. 실업률이 생산이 줄어드는데 소폭 줄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필립스 커브가 바로 뭐하고 관련을 맺죠? 바로 요 얘기죠. 그러니까 AS가 가파르면 필립스 커브도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고, 요점이 최초 여기 비교점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요게 AS1이다 그러면 완만하죠? 그럼 요게 필립스 커브 1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가 내릴 때,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할 때 실업률이, 그렇죠? 어느 쪽이? 이게 희생률이다. 안 보인다고 그래요.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땡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S 곡선의 기울기가 요점을 A라고 하실 때 필립스 커브 기울기를 좌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필립스 커브 1, 필립스 커브 2 하게 되면 얘가 필립스 커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것은 얘가 가팔러요.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자, 물가가 내릴 때 생산이 줄어서 실업률이 줄게 되잖아요. 실업률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을 보게 되면 물가 내릴 때 생산이 대폭 줄고 실업률은 대폭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면 따라서 어떻게 돼요? 거기 해당하겠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릴 때 실업률 줄어드는 크기, 요걸 우리가 희생률이라고 하니까 기울기와 관련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립스 커브도 간단치 않아요. 요거는 아까 저기 설명드린 거 하고 요거하고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고용률 통계죠. 거기 해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우리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꼭 챙겨주시고. 7번도 마찬가지. 우리는 실업률,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연습하셨을 것 같아요. 꼭 챙겨보시고, 만약에 저 미흡하면 해설 읽고 꼭 이건 공식과 더불어 기억해 주세요.
예, 8번은 임금과 노동 공급량, 노동 공급 곡선 도출이죠. 요거는 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1차, 2차 노경 경제학 두말할 것 없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임금이 오를 때 소득효과 대체효과 얘기죠. 자, 거기 내가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소득효과 대체효과 꼭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후방 굴절, 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죠. 임금이 오를 때 처음에는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노동, 그때 마이너스 대체효과 플러스 소득효과, 후방 고철할 때는 소득효과, 그리고 임금이 오를 때 소득 대체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꼭 미안합니다. 저 오늘 기침이 나네요. 요거를 놓지 말고 꼭 손으로 기록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죠. 강사가 도와줄 수 없죠. 이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 피셔 가설이죠. 피셔 가설은 물가 상승 효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실질 이자가 인플레이션율만큼 낮아지겠죠.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면, 그렇죠.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면 요만큼 내 실질 이자가 날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명목 이자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한 인플레이션율만큼 더 달라고 요구하겠죠. 이게 이제 피셔 가설인데, 이게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이자 소득세에 50% 세율을 부과했다. 그럼 이자 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분석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죠. 뭐 여기 이자 소득세는 여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자 소득세율 요거를 감안해서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 마인드화 하시기 바랍니다. 피셔 가서 꼭 써보시고, 요 개념. 자, 10번은 이제 장기 총 공급곡선 이동이죠. 10번은 이제 우리가 공급곡선 이동과 관련된 얘기. 이게 롱런, 숏런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 한 나라의 총 공급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장기, 단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동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근로의욕 증진, 뭐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이고, 노동 수요 증대 요인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죠. 근데 이거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 진보나 자본 노동 비율 증가할 때. 근데 자본 노동 비율 증가하려면 그죠, K 저축에 의해서 투자 증가, 자본 수석이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예상 물가가 있죠. 단기에는 예상물가 하락이 단기 공급곡선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예상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임금 인상 요구 폭이 잦아들게 되니까 총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롱런 장기에는 어때요?
이때는 실제 물가하고 예상 물가하고 항상 같으니까, 그렇죠? 요게 장기는 변화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문제 10번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예상 물가 변동이 이동 요인이 안 된다. 단기에는, 그렇죠? 예상 물가 내리면 단기 공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내가 해설 아주 자세히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은 기본이죠. 통화 정책의 효과 전달 경로. 자, 그럼 이제 통화 정책 수단이 세 가지죠. 국고채 확대 통화 정책이라는 국고채 매입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은행 어음 재할인율, 한국은행이 어음 재할인율 인하.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율 인하. 그러면 보론통이 증가하는데, 근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요거라 그랬죠. 예. 예,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그래, 공개시장에 가서 국고채를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고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죠. 그러면 국고채 가격은 오르고, 국고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내려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통화시장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샀으니까 통화시장으로 보면 통화 공급이 그만큼 증가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자율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통화정책에 공개시장 조작의 메커니즘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예금 신용창조 관한 얘기죠. 그래서 신용창조 그 공식 DG 이퀄 S 곱하기 S분의 1이죠. 그래서 본원예금 곱하기 지급준비율의 역수, 신용승수 곱하기 그 식이 있죠. 여기는 뭐 그 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관계식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300억 예금으로 250억 원 대출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다. 그럼 뉘앙스로 봐서 이 문제가 요 10%를 법정 지불 준비율이겠죠. 예,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법정과 초과, 그 다음에 예금 창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예. 13번 문제는 해설이에요. 거기 보면 생산의 외부 효과, 소비의 외부 효과 하는 그 상황을 그래프로 다 그려놨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죠. 이득을 주게 되면 소셜 마지널 게인. 그래서 생산의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불일치다. 그래가지고 어떨 땐 과잉 생산, 어떨 땐 과소. 이거 챙겨줘야 되고요. 소비 외부 효과 마찬가지죠. 저 좋다고 소비했는데 옆에 사람이 불쾌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이 흡이한. 또 누군가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해서 그럼 여러 사람 유저가 증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좋은 긍정적 효과를 끼치더라. 이건 이제 소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죠. 이때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요거 일일이 꼭 확인해 주세요. 이 문제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연속적인 문제인데, 외부 효과가 뭐냐?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사실 난감해요.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헤아려서 봐야 되는데, 쭉 보게 되면 이게 논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안에서는 답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2번이 답인데,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외부 효과 아닙니다. 그렇죠. 외부 효과는 기본적으로 뭐죠? 의도하지 않고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주는 것이 외부 효과. 근데 자원봉사, 이건 어때, 이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외부 효과라고 하지 않아요. 땡큐. 사회적으로 볼 때 고마운 문제지 외부 효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1번. 고가도로 아유 다니긴 좋아졌는데 공부 못하겠다. 요거는 외부 불경제죠. 소비의 외부 비경제. 세 번째,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날리더라. 요건 소비의 외부 불경제. 네 번째, 내가 만든 정원, 꽃,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다 즐거워하더라. 소비의 외부 경제. 독감 예방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 노동의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와 함께 더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를 한번 찾아보시오.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아주 기본이죠.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노동시장 균형 변화에 대한 질문인데,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특별한 말이 없는 노동시장 문제는 대개 두 개죠.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거나 수요 독점이거나. 그러니까 노동시장, 생산물 시장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죠. 완전 경쟁 노동시장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노동 수요 공급이죠. 무수히 많은 근로자들의 아까 저기 8번에서 봤던 효용국가 선택에 의해서 도출된 공급 곡선 수평합. 이건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수요 기업이죠. 기업의 수요 곡선. 그런데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이때 개별 기업은 어때요? 그렇죠.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지.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임금이 개별 기업이 고용을 변화시켜도 변치 않으니까 얘가 AFC, MFC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수요 곡선은 뭐였죠, 우리? 오리지널 조건은 MRP란 말이에요. 이 기업의 한계 수입 생산물 곡선이었죠. MR에 MP 곱한 거. 근데 얘와 보조 변수 VMP라는 게 있죠. 얘는 가격에다가 MP 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니까 가격하고 MR하고 같다 이거죠. 그러면 노동을 늘릴 때 MRP나 VMP는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 MR 변함이 없겠죠, 역시. 수학 체감이죠. 그래서 우하향하게 그려졌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 임금과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임금, 고용, 여기서 결정되니까 이것들이, 그렇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쫙 수평합해 놓은 것이 저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게, 거가, 그 다음에 수요가 변화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 어떨 때 그럴까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거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개별 기업의 VMP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겠죠. 얘 수평합한 거, 대한민국 전체 수요 증가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가 오르거나 한계 생산성 증가입니다. 근데 물가는 언제 오르나요? 거시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한 나라 전체 총 수요가 증가할 때 물가 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풀려서, 그렇죠, 소비 투자가 좋아지고, 그래야,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생산 늘리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 파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예. 노동 한계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와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증가했고 뭐 근로의욕이 높아졌나 보지? 그럼 시장 전체를 보면 임금은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고용량은 대폭 증가하겠죠.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죠. 균형 고용량은 대폭 증가하지만 임금의 변화는 불분명. 자, 16번 역시 노동시장과 관련된 얘기죠. 예. 생산물 노동시장 완전 경쟁일 때 수요 곡선은 아까 봤죠. VMP 곡선이다. 우하향하는 이유는 그쵸. 1번 수학 체감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은 귀찮지만 요건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거기는 이제 10분위 분배율, 지니 개수, 애킨슨 지수, 그쵸, 로렌스 곡선, 그 다음에 5분위 배율. 자, 요거는 여러분이 챙겨서 쭉 나열해 놓고 외워주세요. 우리 시험에 비교적 요것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이건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수많은 기업이에요. 차별화된 제품, 장기적으로 진퇴가 자유롭다. 그럼 이건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잘 즐겨서 공부했던 거예요. 독점적 경쟁 장기 균형은 어때요? 독점하고 다 똑같죠. 다만 독점하고 다른 점은 이윤이 없다. 그렇죠? 이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잘 보고 해서 문제를 판단해야 돼요. 답은 3번이죠.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데 평균 비용과 높지만, 아이고, 거기 좀 표현이 부자율한다. 그렇죠? 2번, 3번 마찬가지요. 한계 비용과 동일하다. 평균 비용과 동일하다. 그래야 되겠죠. 는자는 빼버리시고요. 제가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변형시켰거든요. 는자는 빼십시오. 그러면 답은 3번 되는데, 이거는 가능하면 한번 마지막으로 그림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독점적 경쟁 장기 균형 상태는 LAC가 이렇게 있죠. LMC가 있고, 그리고 장기 이윤이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려봐야 되죠. 그래서 장기 균형이 여기지. MRMC 여기서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가격하고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기 균형의 중요한 특징을 알기 위해서 폴합선 여기 접하는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기업이 장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스톡 요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만큼 유휴 설비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MRMC 여기고요. 가격이 높으니까 MRMC보다는 높고 이윤이 없으니까 가격하고 평균 비용과 같고, 요거 장기에는 이윤이 없고요. 초과 설비가 존재하고, 요건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묻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19번은 독점 기업 균형의 특징을 묻는 문제죠. 이것도 재미삼아, 그렇죠? 문제의 답이 샥 나오게 될 거야, 아마. 근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연습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장 소요곡선이 AR이죠. MR 곡선. 얘가 직선이라면 기울기가 2배가 되죠. 그리고 MC 이렇게 되면은 독점 균형의 특징은 MR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수요 곡선상 탄력도가 1이 되죠. 요걸 묻고 있어요. 그러고 독점기업의 수입 함수를 보면 총수입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수입 극대가 목표다. 그러면 MR이 제로가 되는 점에서 해야 되겠고 그 점에선 탄력도가 1이 되는 점이고 그래서 19번을 MR 제로 되는 점 총수익 극대. 기업의 목표가 수익 극대화라면 저 점에서 하게 된다. 그죠? 저걸 한번 살펴주시고. 자, 20번은 단순 계산 문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완전 경쟁. 이것도 보시면 아까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다 하듯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생산시장에서는 가격이 일정이니까 얘가 AR, MR 되고 MC 이인극대화 조건 요거죠. 그러면 됐네요. 시장 수요 함수를 주었으니까 얘를 곡선식으로 P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를 주었으니까 얘 미분해서 MC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균형 가격이 도출되겠지. 이때 요 가격이 기업 입장에서는 MR이 되는 거고 MC 구하면 되죠. 근데 MC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죠. 평균 비용이 주었으니까 이것으로부터 TC를 구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총 비용을 먼저 구하고 미분을 해야 되는데 평균 비용을 줬으니까 그렇죠. 평균 비용이라 Q를 곱해서 총 비용을 구한 후 걔를 미분하면 MC가 나오겠죠. 계산 문제 연습은 꼭 해주세요. 자, 21번은 우리가 영원한 그렇죠. 출제 문제죠.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효과 크기, 학파별, 탄력도별, 기울기별 요거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재정정책이니까 어떻게 돼? 케인즈안은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작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크고 통화정책은 반대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22번은 보세요. 가격이 오를 때 그러면 1번과 2번은 그렇죠? 대체제 보완제니까 수요 공급 이론으로 풀면 되겠고 3, 4, 5번은 가격이 오를 때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정상제, 열등제, 기편제. 자, X제 가격이 올랐는데 Y가 대체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제 X값이 오르면 Y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1번 Y제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해서 Y 가격이 오를 거고 만약에 Y가 보완제라면 X 가격이 오르면 X 수요량 줄죠. 따라서 Y 수요도 감소하겠죠. 수요 곡선 왼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3, 4, 5번 이거는 가격이 오를 때 먼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건 상대 가격이 올라서 X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고 소득 효과는 가격이 오를 때 동일한 소비량을 소비하려 해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실질 소득이 줄죠. 근데 이게 골치 아프지? 이게 정상제라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어들 거고
줄게 되면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대에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열등제와 기피현제 다른 점은 뭐예요? 보통 열등제는, 그렇죠?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증가하는데 대체 효과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줄게 되는데 기피현제는 어떻게 되죠? 예. 요 플러스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해버리니까 얘가 오히려 증가해버리죠. 그래서 기피현제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증가, 우상향으로 도출된다. 여러분 요거는 무조건 100%예요.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은 가격 통제니까. 그렇죠. 의미 없는 통제, 실효성 없는 통제,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 상한, 최고 가격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 가격보다 밑으로. 가격 하한, 요거는 최저 가격제죠. 그럼 요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해야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요, 요 23번 공부하시면서 그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일반적인 분석, 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번도 이제 가끔 다뤄지는 주제죠. 물가지수 자체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디플레이터, 파쇄지수, 라스파리지수. 그렇죠. 자, 디플레이터는 파쇄지수죠. 계산연도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준연도 품목과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예, 라스파리지수죠. 그리고 디플레이터하고 물가는 어떻죠? 분자가 명목 GDP, 분모가 실질 GDP. 그래서 그냥 나누면 물가가 되고,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디플레이터가 되는 것이었죠. 그 디플레이터는 이제 파쇄지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25번은 소비자 잉여. 요건 아주 이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게 나오면 맞춰야 돼요. 쉽잖아요. 근데 아차 하면은, 그래서 소비자 잉여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주어져 있고, 수요 곡선이 수평선, 탄력도 무한대였죠? 소비자 잉여 꽝이죠. 수요 곡선이 수직선, 탄력도 제로죠. 이때 소비자 잉여는 이 위에 전체, 그쵸? 무한대란 말이에요. 소비자 잉여 제로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비탄력적이 될수록 소비자 잉여가 점점 커지는 것이었죠. 요거 한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하향, 우상향하고 있었을 때 수요가 아주 작은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생산자, 경제적 잉여 모두 증가하죠. 그리고 참고로 수요는 주어져 있는데 공급 곡선, 수평, 수직일 때 이 전체가 잉여가 되고요. 요거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주어져 있을 때 아주 적은 수준에서 공급이 증가할 때, 그때는 모든 잉여가 증가하지만 어느 단계 이상으로 가면 요거 기억나시죠?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잉여 계속 증가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처음에는 증가 감소해서 이렇게 되면 0이 되기도 하겠죠. 요거는 꼭 연습해 주세요. 자, 그래서 1회 모의고사 요 정도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요게 우리 시험보다는 약간, 글쎄 경중을 가리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시험보다는 약간 좀 무겁게 출제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뭐 2, 3일 남았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요 정도는 내가 한번 해봐요. 그런데 혹시 지금 여기 25개 문제 쭉 풀었는데 이 중에 이 부분은 이상한데 그런 게 있으면 보완하십시오.
우리요, 안타깝게도 노무사 쉽게 나오지만은 노무사에서도 경제학 일체 과락 맞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아니면 과락은 아니더라도 한 50점 맞아가지고, 그렇죠. 1차 합격에 데미지가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요 문제에서 한 70% 이상이 득점이 된다. 그럼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 하면은 그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만 정리 추가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두 번째 그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